이렇게 엉키면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밤에요. 국회는 자정을 기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했습니다. 지난번 필리버스터보다는 상당히 좀 시간이 짧긴 했었습니다. 장서철 소장님,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참 결국에는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어차피 공수처는 통과될 것이고 야당은 형식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결국에는 이러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이 태워졌는데 네. 선진화되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선진화법이 있긴 하지만 서로가 손발이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다. 진즉에 선진화법에 대해서 처벌을 했었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었는데요. 자, 몸싸움 국회 그 영상부터 저희가 좀 보시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12번씩 요새 죽습니다. 예, 이미 죽었어요. 헛개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요. 예. 계속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끌려나가는 야당 의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왜 저렇게 막아야 했었습니까? 글쎄요.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한계를 느낀 거 아닐까요? 더 이상 달리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그 이유는 당연히 게임의 룰을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네. 다른 부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 유리한 정당의 표를 뺏어서 비례제에 유리한 표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의석나무너먹기 불과한데 그것을 제1야당의 동의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선택할 방도가 없는 제1야당이 한 것이 불과하다. 실제로 네. 이 과정에서 보면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던 거예요. 이런 절차적인 위법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하기 위해서는 야당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봐야 될 것이다. 네, 김선재 변호사님, 지금 네. 여야 간에는 이게 고발전까지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은재 의원까지 국회의장석 옆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게 됐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고발이 없어도 이 사건은 뭐 국민들이 모두가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을 뭐 방송을 통해서 명백히 봤습니다. 국회의장이 의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네. 점거를 해서 못 가게 하고 이은재 의원 같으면은 사실상 폭력 행위를 통해서 그 의장을 막아선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 위반이죠. 네.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회의장에서 폭력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안 되겠지 하면서 또다시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제때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직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검찰은 고소 여부를 떠나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에 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야당에서 편파적인 그 수사를 지연시킨다.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밀어붙인 이 여당이다라고 이제 야당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선철 소장님, 네, 한 말씀 국회법을 해주시죠. 어긴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죠. 국회의 모든 회기 안건과 네. 일정은
교섭단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정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4+1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모임을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표결 처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한국당의 저러한 모습은 최소한의 정당방위다. 네. 지금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저런 모습들은 의회 민주주의 역사상 정말 있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고 민주화 운동 정권이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를 내린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때문에 저렇게 싸워야 하지 많은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법은 참 어렵습니다. 한국당은요, 이 꼼수에서 묘수로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비례 한국당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2m가 넘는 투표용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4월에 선거 먼저 보여드렸었죠.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 가장 짧은 것은 21개 정당이 나왔던 20대 총선 때의 투표용지고 길이는 33cm였습니다. 100개 정당을 가정할 경우에 길이는 무려 1.3m. 이게 내년 선거 날에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m가 넘을 정도로 많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주세하고 우후죽순 총선 때 달려들 것이다. 한국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비례 한국당이라는 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강 변호사님. 예, 결국은 선택의 문제였고요. 실무적인 절차의 문제는 좀 검토를 하면 많이 상당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금세 네.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은 생각보다 더 일찍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이것이 실제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선택지로 두지 않았을 뿐, 근데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들은 많이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실무적인 작업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달에는 또 창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창당의 의사결정만 하게 되면 네. 뭐 의사결정이 거의 굳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의사결정만 되면 다음 달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비례한국당을 창당을 하게 되면은요, 당초에는 이제 다당제로 국회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보자라고 했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의석이 줄어들 수 있고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상당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한번 좀 분석을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위력적일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네. 기존의 총선의 득표율 기준인 거고요. 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라는 득표율을 가지고 하는 저는 산수 계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의 지지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2016년 총선 예를 들었지만 2016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될 거다라고 압도적으로 다 예측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새선거법 적용했을 때 136석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줄어든다는 거죠. 비례한국당 창당이 되면.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의 예측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2016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도의 효과를 너무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제도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체감하냐면 저희 국회가 아니고 국민들이 잘 체감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유권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6년 선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 유성정당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네. 정당에게 압도적인 투표를 할 건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 이 법안을 갖다가 주도해서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비례 유성정당을 만든다? 저는 거기다가 투표할까? 저는 국민들을 상당히 우습게 보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민 유권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얘기하고 그 얘기 속에서 얻는 지지를 가지고 획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 거고요. 만약 그런 길을 우회하려고 한다면 다른 정당들이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나 저 그렇다면 서로 제3정당에게 압도적인 투표를 통해서 응징하는 우리 정치가 네. 대부분 그래 왔죠. 그래서 매번 제3정당이나 제3인물이 등장해서 나름대로 양대 기득권 정당들을 갖다 공격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산수일 뿐이다.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네. 선거에서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국민의 마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의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18대였죠. 이 친박연대가 상당히 그때 지금의 마치 비례대표 위성정당처럼 상당한 득표를 했었었는데요. 장소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례한국당은 창당될 거고요. 비례민주당도 창당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현재 선거법 하에서 대략 정당 득표율로 30%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그 연동형으로 또한 병립형으로 해가지고 대략 1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비례민주당을 창당을 안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15석 내외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민주당이 선거법 개혁을 하면서 지역구들을 완화하겠다, 사표를 방지하겠다,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명분을 갖고 했지만 결국에는 호남 의석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네.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행 선거법대로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30% 연동형이라는 해교한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이 의석 한두 석에 목숨을 거는 정당이 10석 내외의 의석을 포기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난 1년간에 상당히 지리한 다툼이 있었죠. 이러려고 서로에게 그렇게 포각한 말을 했었나 할 정도였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을 좀 물어보도록 할까요? 김선진 변호사님. 자, 이 비례민주당이라는 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대로 그냥 놔둔다면 민주당의 의석수가 어쩌면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말이죠. 선거제 개혁을 주도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비례민주당이라는 답을 내놓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비례민주당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고 싶은데요. 비례한국당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비례민주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자체가 지금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뒤로 돌리는 꼼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비례한국당이 창당되면은 20대 총선의 지지율 그대로라면 제1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비례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또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그러한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례대표를 몰아받을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지역구 의석을 지난 총선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제가 확정이 돼야지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제 자체가 저는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 선거제 개혁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면은 국민들이 이러한 꼼수를 쓰는 정당에 대해서 정당한 지지를 계속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인 보수조차도 이런 꼼수를 쓰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꼼수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면은 지금 당장에는 계산에 유리한 것처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들어갔을 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네. 국민들의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비례민주당이라고 민주당이 하진 않아도 문 대통령이나 여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따로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합당을 하는 식의 계산은 없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네. 비례한국당식의 어떤 창당 문제 자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있다 없다. 그건 민주당 당직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말씀해달라고 해주셔서요. 네. 예. 모르겠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무조건 이렇게 꼼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그러면 민주당 꼼수가 없었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누덕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 225 플러스 75가 250 플러스 50이 되었다가 갑자기 247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동형 30% 됐고 석패율 다 없어지고 처음에 패스트트랙 올렸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준연동형도 아니고 준준연동형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꼼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는 야당의 어떤 정책들만 다 꼼수냐. 저는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본인들은 꼼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도 꼼수를 선택할 것이다. 이미 꼼수를 선택했듯이 비례민주당에 대한 입장도 이미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 할 때는 이미 비례민주당은 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세운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도 세운다는 것에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때 꼼수라고 이야기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꼼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역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한국당이 책임을 넘기면서 한국당에서 꼼수를 만들었으니 자기들은 정수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같은 꼼수에 불과한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황교안 대표의 선거 전략을 보면요. 과연 그 안에 진짜 친검 승부일지 꼼수일지 아니면은 정당 방위일지 저희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뭐 대변인이 있지만 배현진, 송파울 당협위원장 통해서 병상 메시지라는 걸 대독을 했었죠.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님께서 병상에서 국민들께 보낸 대국민 호소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제 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주사바늘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 망쳐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막아내지 못한 채 병원에 실려온 무기력한 제 자신을 석고대죄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코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인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치료를 마치고 저희를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돌아가 다시 싸우겠습니다. 병상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패스트트랙 천국 이후에 한국당이 어떤 전략으로 갈지, 혹시 홍준표 전 대표의 사람으로 불리는 배현진 위원장을 내세워서 통합의 메시지를 날린 건지 아니면 청년층 공략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과 네. 그리고 좀 더 젊은 분들의 좀 호응을 받는 그런 분을 좀 메신저로 내세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체제를 가장 세게 공격하는 분이 홍준표 대표거든요. 네. 그분의 가장 측근이 또 배현진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분을 저렇게 메신저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네. 홍준표 대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보수 대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힘을 합쳐보자.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선거법 통과돼서 보수 통합이라는 게 잘 될까요? 무엇보다 청년층 선거법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연령도요 만 18세가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년층이 중요했는데 김종욱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배현진 위원장도 젊긴 하지만 이게 한 손에 태극기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서는 청년층에게 어필할 수가 없다라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성경과 태극기를 들고 그 내용 자체가 청년들의 지금의 일상, 삶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다 아시지만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하나도 더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근데 지금 그 기성세대라는 분이 뭘 하고 계십니까? 광화문에서 한 손에는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청년들의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기성정들 다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위 새로운 어떤 방식의 정치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표를 달라고 얘기한다? 저는 누가 그런 표를 주겠습니까? 누가?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과거로 계속 마찬가지지만 저는 기성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청년층들 층에는 심담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표들은 나중에 제3정당, 새로움을 갈구하는 그것이 진보이고 보수이고 저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대 기득권 정당들은 지금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혈안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표는 많이 안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청년층을 자제분으로 두신 분이 패널분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청년층이라면 선거에서 어떤 투표를 할지 김선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청년층들의 어떤 지금 살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 네. 경제적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정말 자기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정치 세력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청년들에 대한 어떤 청년 수당이라든가 청년들의 어떤 복지 확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이 리더십, 총선 전략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계 일각에서는 유독 고난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적과 싸우는 진실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전사처럼 하는 게 부흥성애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분석도 내놓던데요.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기독교 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일부 기독교 우파 중에는 좀 급진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사회주의적이다, 심지어는 어떤 공산주의적이다. 네. 어떤 뭐 진짜 급진적인 사람들은 뭐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 빨갛다 뭐 이런 표현까지 담아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종교적인 자유, 그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정책을 나아갔을 때 어떤 느끼는 반발은 크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의 자유 침해에 어떤 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급진적인 어떤 성향들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폄하적인 이야기들, 특히 야당과 연결시켜서 하는 이야기들은 저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물론 황교안 대표께서도 충분히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분이고 자신의 어떤 종교를 실현할 뿐이고 좋아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다른 어떤 것과 연결시키는 것 시도는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장소철 소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종교를 정치에 대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좀 비판의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는 이제 이미 선거법 개편 문제 법률안은 통과됐고 이제 내일이면은 공수처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로 하겠다라고 마수차례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막지 못하고 통과된 부분에 대해선 네. 분명히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